엄마, 지훈아? 지훈이 너야? 엄마, 나야. 나 깨어났어. 지훈아, 정말 너야? 엄마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기다려. 금방 갈게. 엄마, 듣고 있어? 제발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윤정숙은 아들 지훈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죠. 1년 전부터 이곳이 그녀의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쓸 여유는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왔어. 정숙은 아들의 창백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뇌사 상태는 아니지만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요. 하지만 정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가을이야. 기억나니? 어렸을 때 단풍잎 주우러 다니던 거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밤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지우는 멀쩡히 걸어다니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꿈에서 깨면 항상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좀 쉬시죠. 간호사 서혜린이 들어왔습니다. 29살의 혜린은 지훈을 담당한 지 석 달째였어요.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말수가 적었지만 지훈을 돌볼 때만큼은 세심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는 게 편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더 무서웠어요. 텅 빈 집에서 지훈의 빈 방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혜리는 지훈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안정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요. 정말 깨어날 수 없는 건가요? 정숙의 질문에 혜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혜린이 나간 후 정숙은 다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여전히 아들의 손이었어요. 정숙은 지훈의 손가락을 하나씩 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기자 일할 때 말이야. 맨날 정의 구현한다고 밤늦게 들어오던 거 기억나니? 엄마는 걱정됐지만 자랑스러웠어. 내가 옳은 일 한다는 걸 알았거든. 지훈은 대학 졸업 후 작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주로 썼어요. 특히 의료계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들을 많이 작성했죠. 사고 나기 한 달 전까지도 무언가를 열심히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기사 쓰고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은 일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숙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경찰이 조사할 때도 별다른 단서를 제공할 수 없었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정숙은 지훈의 이마에 손을 꼭 잡고 놓으며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 잘 자, 우리 지훈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버스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어요. 지훈이 사고를 당한 게 말이죠.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술에 취해 있었고 지훈의 차는 완전히 부서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숙은 지훈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1년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 벽에 걸린 기자증, 그리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취재 자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날 그 길로 갔을까? 정숙은 지훈의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지훈이 다니던 길이 아니었어요. 사고 현장은 지훈의 회사나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갔던 걸까요? 그날 밤도 정숙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지훈이 병실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숙을 돌아보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꿈속 지훈의 표정은 급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정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다시 지훈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훈이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정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꿈속 지훈의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었을까요? 혹시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정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지훈이 병실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병실 전화가 왜?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 간호사가 무슨 일로 연락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숙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넘게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지훈아? 지훈이 너야? 정숙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엄마, 나야. 나 깨어났어. 지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지훈아, 정말 너야? 엄마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기다려, 금방 갈게.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정숙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제발.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위험해. 엄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깨어났는데 왜 숨겨야 한다는 걸까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나는. 그 순간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들렸어요. 병실 전화는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병실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사고라도 나셨나요? 아들이 깨어났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훈이 정말 깨어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꿈을 꾼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정숙은 뛰다시피 해서 지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야간 근무 간호사 한 명만이 간호사실에 있었어요. 혹시 313호실에서 무슨 일 없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지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지훈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정숙은 지훈의 어깨를 흔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상해. 분명히 전화를 받았는데. 정숙은 병실 전화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발신 기록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병실 전화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지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꿈을 꾼 건 아닐까 싶었어요. 너무 간절해서 환청을 들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 4분에 지훈의 병실에서 전화가 온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전화를 받았어.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걸었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간호사 혜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정숙 씨.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혜린 씨, 혹시 새벽에 이 병실에서 무슨 일 없었나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지훈 씨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왜 그러세요? 정숙은 지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꿈을 꿔서요. 혜린이 지훈의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정숙은 병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때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인 스케치북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스케치북, 어디서 나온 거죠? 혜린이 돌아봤습니다. 스케치북이요?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그런 스케치북은 본 적이 없었어요. 정숙은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표지는 낡아 보였지만 안쪽은 깨끗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정숙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 병실의 모습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침대, 의료기기, 심지어 창문 너머 풍경까지 정확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그림이 병실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시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지훈이 직접 본 것처럼 말이죠. 정숙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그림이 나타났어요. 병실 복도의 모습이었는데 간호사들의 얼굴까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혜린의 얼굴도 있었고 야간 근무를 서는 김 간호사의 모습도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정숙은 혜린을 돌아봤습니다. 혜린은 지훈의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혜린 씨, 이 그림 보세요. 혜린이 다가와서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그린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까 전까지 없었던 건데. 혜린은 스케치북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병실과 복도, 그리고 병원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CCTV 카메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거 좀 이상해요. 누군가 이 병실을 계속 지켜봤다는 뜻 아닌가요? 정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림체였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체, 지훈이가 어렸을 때 그리던 그림체 같아요. 지훈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특히 세밀한 묘사를 좋아했어요. 이 스케치북의 그림들도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나간 후 정숙은 혼자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그림이 정말 지훈이 그린 것이라면 지훈은 분명히 의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내가 그린 거야? 정숙은 지훈의 손을 잡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집에 돌아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이 또 전화를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실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낯선 남자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윤정숙 씨 맞으시죠?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진중한 인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강태호 형사입니다. 지훈 씨 사건을 담당했었죠. 정숙은 기억이 났습니다. 지훈의 사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였어요. 그때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강 형사님. 그런데 왜 갑자기? 태호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지훈 씨 사고가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다고 생각하세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는 의자를 가져와 정숙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그때 수사하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고 현장 근처 CCTV 중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거든요. 삭제되어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지훈 씨가 사고 당일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기록을 보니 사고 1시간 전에 모르는 번호로 통화를 했더라고요. 정숙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라고만 했었어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지훈 씨가 기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태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가 사고 전에 어떤 취재를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의료계 쪽 기사를 쓴다고는 했지만 병원 관련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특히 불법 임상시험에 대해서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상시험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태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훈 씨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발신자는 이 병원 내부 번호였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지훈 씨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정숙은 지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태호는 형사였고 진실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숙은 새벽에 받은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태호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스케치북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숙은 스케치북을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태호는 한 장씩 넘기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마치 이 병실 안에서 직접 본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지훈이가 정말 깨어난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증거들을 보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지훈 씨 담당 의사는 누구인가요? 박소영 선생님이에요.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고요. 태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내일 박 선생님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정숙 씨. 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지훈 씨가 정말 의식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지훈 씨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훈이 전화해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걸까요? 형사님, 그럼 지훈이를 지켜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정숙 씨도 조심하세요. 특히 지훈 씨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지훈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무서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태호가 떠난 후 정숙은 지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지훈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지훈의 손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착각이었나? 하지만 정숙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병실에서 밤을 보낸 후 뻐근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정숙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또 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아침 10시쯤 박소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정숙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훈이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소영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정수가 어젯밤에도 여기서 잤어?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소영은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괜찮아. 지훈이 곁에 있으면 안심이 돼. 소영은 지훈의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야. 하지만 정수가 너무 기대하지는 마.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소영아, 혹시 의식이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정숙의 질문에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소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잠긴 증후군이라는 게 있긴 해.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말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뇌파 검사 결과상 그런 상태는 아니야. 뇌파 검사를 다시 해볼 수는 없을까? 왜? 무슨 변화라도 있었어?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지훈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영은 오래된 친구이자 지훈의 담당이었어요. 사실은 정숙이 새벽 전화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순간 소영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미안, 응급실에서 부르네. 나중에 이야기하자. 소영이 급히 나간 후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혜린이 들어왔어요. 정숙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혜린 씨, 혹시 어젯밤 늦게 이 병실에 누가 다녀갔나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오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혜린이 지훈의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정숙은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어제와 달리 새로운 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병원 로비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입구 쪽 CCTV 카메라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또 새로운 그림이. 정숙은 소스라쳤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던 그림이었어요. 혜린 씨, 이거 보세요. 혜린이 스케치북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렸죠?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혜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지훈 씨가 정말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훈 씨 가족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병원 관리팀 김 차장입니다. 지훈 씨 치료비 건으로 상담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정숙은 이상했습니다. 치료비는 이미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치료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김 차장은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받고 있는 특수 치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특수 치료 프로그램이요? 정숙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혜린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박소영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신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차장이 나간 후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특수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봐요. 정숙은 불안해졌습니다. 왜 모르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까요? 오후 2시쯤 강태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은 어떠셨어요? 새로운 그림이 또 생겼어요. 정숙은 스케치북을 보여줬습니다.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마치 누군가 병원 전체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병원 관리팀에서 누가 와서 특수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봤어요. 태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수 치료 프로그램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숙은 김 차장과의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병원 측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때 지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지금 봤어요? 정숙이 태호를 돌아봤습니다. 태호도 지훈의 손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네, 분명히 움직였어요. 지훈의 검지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뚜렷하게요.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지훈의 손가락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그리고 또 짧게 2번. 이거 모스부호 아닌가요?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모스부호 앱을 찾았습니다. 짧고 길고 짧고 짧고. 기억이네요. 지훈의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태호와 정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위험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이 정말로 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면, 정숙 씨, 지금부터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태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누군가 지훈 씨가 깨어 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들어왔어요. 정수가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정숙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소영에게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정숙은 소영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오래된 친구이지만 태호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소영아, 이분은 강태호 형사님이야. 지훈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분이지. 소영은 태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상태는 어떤가요? 태호의 질문에 소영은 전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지만 의식 회복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은 지훈의 손가락 움직임을 생각했습니다. 소영에게 말해야 할까요? 소영아, 혹시 지훈이가 받고 있는 특수 치료 프로그램이 뭐야?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수 치료 프로그램?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까 병원 관리팀에서 온 김 차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 소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새로운 재활 프로토콜을 말하는 것 같아. 뇌손상 환자들을 위한 실험적 치료법이야. 실험적 치료법이요?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아직 연구 단계지만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해요. 정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오래된 친구였고 의사로서 지훈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었어요. 소영이 지훈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태호는 정숙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소영이 검진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지훈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움직였어요. 지금 지훈이 손가락이 정숙이 말하려는 순간
소영이 빠르게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요? 어디가 움직였다고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았는데 소영은 지훈의 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손바닥을 살짝 자극해 봤어요. 반사적 움직임일 수도 있어. 식물 상태 환자들에게는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야. 하지만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소영이 나간 후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지훈 씨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란 것 같았어요. 의사라면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정숙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영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저녁 8시쯤 혜린이 야간 근무를 위해 왔습니다. 정숙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혜린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훈이가 받고 있는 특수 치료가 정확히 뭔가요? 혜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특별한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가끔 뇌파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주사요? 무슨 주사인가요? 저도 정확히는. 하지만 실험적 치료라고 들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이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소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혜린 씨, 지훈 씨 오늘 밤 약물 투여 시간 확인해 주세요. 네, 선생님. 혜린이 나간 후 소영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지훈이를 잘 지켜볼게. 괜찮아, 여기 있을게. 아니야, 너 너무 지쳐 보여.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와. 소영의 말투에는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상했지만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정숙이 병원을 나서며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혜린과의 대화와 소영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험적 치료라. 혹시 지훈 씨가 임상시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임상시험이요? 네, 지훈 씨가 취재하던 것도 불법 임상시험이었잖아요. 혹시 그 연장선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지훈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형사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지훈 혼자 두고 올 걸 그랬나 싶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지훈 걱정이 되었어요. 새벽 2시쯤 정숙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지훈의 병실로 가는 길, 정숙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실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경비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다른 길로 돌아가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혜린이 없었어요. 대신 모르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혜린 간호사는 어디 갔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 조퇴했어요. 정숙은 수상했습니다. 혜린이 야간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왜 조퇴했을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지훈의 병실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병실을 들여다봤어요. 소영이 지훈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주사를 다 놓은 소영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서 있던 남자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죠. 만약 반응이 없으면 소영의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들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에게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소영과 남자들이 사라진 후 정숙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호흡도 약간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정숙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급하게, 더 절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모스부호로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필사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도망쳐. 지훈이 전하려는 메시지였습니다. 정숙은 지훈의 모스부호 메시지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라니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걸까요? 지훈의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어요. 엄마, 위험해. 정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정말로 의식이 있었고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엄마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지훈의 손가락이 더 빨라졌습니다. 소영, 조심해. 소영.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을 조심하라고요? 오래된 친구이자 지훈의 담당이인 소영을 말이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지훈의 손을 놓고 평소처럼 앉았어요.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아, 왜 이렇게 일찍 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잖아. 소영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지훈이가 걱정돼서 왔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지훈이는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소영은 지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진정제야. 지훈이 상태가 좀 불안정해 보여서. 정숙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는데 왜 진정제가 필요할까요? 소영아, 혹시 지훈이가 받고 있는 실험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소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지훈이 엄마니까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 거야? 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신경재생 촉진제야. 뇌손상 환자의 회복을 돕는 약물이지. 아직 실험 단계라서 자세한 설명은 어려워. 부작용은 없어? 지금까지는 특별한 부작용 보고는 없었어. 하지만 정숙은 소영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소영이 지훈에게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정숙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도 의료진과 상의해보고 싶어. 다른 의사의 소견도 들어보고 싶고.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가 나를 못 믿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그게 아니라 지훈이를 위해서야. 이 치료가 지훈이에게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어. 소영은 주사를 놓았습니다. 정숙은 막을 수 없었어요. 몇 분 후 지훈의 손가락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지훈아? 정숙은 지훈의 손을 잡고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진정제 효과야. 곧 안정될 거야. 소영이 나간 후 정숙은 급히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큰일이에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지훈의 메시지와 소영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지훈을 지켜봤습니다. 진정제 때문인지 지훈은
더욱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30분 후 태호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정숙은 지훈의 모스부호 메시지와 소영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영 선생님을 조심하라고 했다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태호는 지훈의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에는 특별한 약물 투여 기록이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주사들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혜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정숙 씨, 혜린 씨도 왔네요. 태호가 인사했습니다. 형사님, 혜린 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정숙은 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혜린 씨, 아까 조퇴했다고 들었는데? 혜린은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박 선생님이 보내셨어요. 오늘 밤은 직접 지훈 씨를 돌보겠다고 하시면서요. 왜요? 특별한 치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혜린이 주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받고 있는 약물. 그게 정말 치료용인지 확신이 안 서요.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약학과 출신이거든요. 그 약물의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 혜린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지훈 씨가 맡고 있는 주사의 샘플이에요. 몰래 조금 가져왔어요. 성분이 뭔가요? 신경 억제제예요. 뇌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이죠.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억제제라니요. 그럼 지훈이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더 무서운 건 혜린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 약물을 계속 투여하면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훈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겠네요. 하지만 어떻게요? 소영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을 텐데요. 그때 복도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시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미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라니 지훈에게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혜린 씨, 지훈이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형사님과 함께 나가볼게요. 조심하세요. 이 병원에는 박 선생님 편인 사람들이 많아요. 정숙과 태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소영을 보았어요. 소영은 전화를 끊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형사님과 함께 무슨 일이에요?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습니다. 소영아, 솔직히 말해줘. 지훈이에게 정말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거야? 소영은 잠깐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정수가 내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지훈이가 알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된 거야.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선생님, 지훈 씨에게 투여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은 태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형사님이 의료진의 치료에 개입할 권한이 있나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당연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친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수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지훈이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 너와 지훈이 모두를 위해서야. 소영아, 너 도대체 누구야? 내가 알던 소영이 맞아? 소영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지훈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태호는 정숙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지금 당장 지훈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소영이가 허락하지 않을 텐데. 응급 상황이라고 하고 강제로라도 옮겨야 합니다. 그때 혜린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이에요. 지금 박 선생님이 수술실 예약을 하고 있어요. 수술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뇌수술이에요. 내일 아침 7시로 예약했대요. 태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수술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뇌조직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뇌조직 검사라니 그건 지훈의 뇌를 직접 건드리는 수술이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정숙 씨,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응급실인가요? 환자 이송이 필요한데. 하지만 통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담당이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인데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혜린이 전화를 거는 동안 정숙은 지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정숙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지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지훈아, 들리니? 지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정제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나 봐요. 혜린이 들어왔습니다. 후배가 도와주겠대요. 지금 응급차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박 선생님이 눈치채기 전에 옮겨야 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 보안팀과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환자 이송 준비를 하세요. 20분 후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소영이 나타나서 이송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수가 뭐 하는 거야? 지훈이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거야. 안 돼. 지훈이 상태가 위험해. 지금 옮기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소영은 응급구조사들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이 환자의 담당이입니다. 이송에 동의하지 않아요.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선생님, 환자 가족이 원한다면 이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담당이의 판단이 우선이에요. 정숙은 소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정말 지훈이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가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지훈이가 취재하던 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지훈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야? 지훈이를 보호하려는 거야.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소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어요. 태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나타났습니다. 어제 봤던 김 차장도 있었어요. 이송은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요. 김 차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막는 거예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병원 관리팀으로서 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정숙은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지훈 씨를 위한 일이에요. 그때 혜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환자를 억지로 붙잡고 있어요. 혜린의 외침에 다른 의료진들과 환자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김 차장은 물러섰어요. 일단 환자를 병실로 돌려보내세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송해야 해요. 형사님, 여기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소영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말할게. 정숙은 모인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제 아들에게 불법 실험을 하고 있어요.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뇌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있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가 그만해. 내일 아침에 뇌수술을 한다고 해요. 제 아들을 실험 재료로 쓰려는 거예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김 차장이 당황해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요? 혜린이 앞으로 나서며 작은 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의 성분 분석 결과가 있어요. 태호가 재빨리 혜린의 손에서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즉시 정밀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야. 그럼 설명해봐. 왜 내 친구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소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파헤치고 있던 임상시험. 그게 이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거야. 뭐라고? 불법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약 실험을 했어. 지훈이가 그걸 알아낸 거야.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를 사고로 위장해서 사고는 정말 사고였어. 하지만 지훈이가 깨어나면 모든 게 드러날 위험이 있었어.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은 거구나.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정말 미안해. 태호가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소영 씨, 의료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응급차가 마침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괜찮아, 지훈아. 엄마가 널 지켜냈어. 지훈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지훈은 새로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억제제의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지훈의 뇌파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담당 의사인 김민수 교수는 희망적인 소견을 보였습니다. 뇌파 패턴이 점점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억제제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은 지훈의 침대 옆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지훈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의료진이 알고 있었고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의 손가락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모스부호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엄마, 고마워. 지훈의 메시지를 해석한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강태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박소영과 김 차장,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어요. 불법 임상시험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지훈 씨 외에도 여러 명이 피해를 당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의 용기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혜린도 새 병원에서 지훈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되어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정숙 씨,
지훈 씨 상태가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어요. 곧 눈을 뜰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지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었어요. 지훈아, 내 아들아. 정말 깨어났구나. 엄마,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어? 1년하고도 2달이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지훈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 순간까지의 기억들이 돌아왔어요. 내가 취재하던 임상시험. 그게 어떻게 됐어? 태호가 병실에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불법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1년 넘게 움직이지 못했던 지훈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의지는 굳건했어요.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은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달 후에는 보조기를 이용해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졌어.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천천히 회복해야 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정숙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석 달 후 지훈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피고인들은 의식 없는 환자들을 이용해 불법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저 역시 그 피해자였고 제가 취재하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식물 상태로 만들려 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소영에게는 징역 10년, 김 차장과 관련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훈을 정숙이 부축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네, 엄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반년 후 지훈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됐어요. 엄마, 나 다시 기자 일하고 싶어.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의 가치를 말이에요. 정숙은 지훈의 결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엄마가 항상 지켜봐 줄게. 지훈은 새로운 언론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에 합류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첫 기사 제목은 깨어난 진실한 기자의 1년 반 투쟁기였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의료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강태호는 지훈과 정숙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훈 씨와 어머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경찰로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리는 새 병원에서 환자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일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정숙 씨, 지훈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환자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됐어요. 1년 후 지훈은 거의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가끔 다리에 힘이 빠질 때가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어느 저녁 지훈과 정숙은 병원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힘들었지.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모자지간에 무슨 고맙다는 말이야.
지우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엄마를 더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더 이상 위험한 일로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아니야, 지훈아. 내 일을 계속해. 세상에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일들이 아직 많아. 엄마가 항상 내 뒤에서 지켜봐 줄 테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숙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긴 시간 동안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두 번째 각성, 그리고 정숙의 끝없는 모성애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